안녕하세요. 프란시스칸 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세 초기 1000년부터 1300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기 공의회들과 그 결과인 신경, 즉 가톨릭 교회의 교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깊게 다루지 못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내용상의 연결이 원활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의 중요한 4차례의 공의회 중에서 431년에 있었던 에페소 공의회를 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 교회에는 두 가지 주요한 신학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 치릴로가 총대주교로 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이고, 다른 하나는 네스토리우스가 총대주교로 있던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안티오키아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 사이에는 비단 신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립도 있었습니다. 전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해서 신학적 성찰을 했고, 후자 안티오키아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영향해서 신학적 성찰을 했습니다. 이 두 학파 사이의 논쟁점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문제였고, 에페소 공의회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입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서로 각자 문화적 배경 안에서 논쟁 또는 토론을 이어가면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발전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7, 8세기 사이에 이슬람의 부흥으로 인해 마호메트는 이 지역을 점령했고, 찬란했던 그리스도교의 신학과 문화적 유산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세 초기에 들어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학문적 전통이 새로워졌습니다. 이후 프란치스칸과 도미니칸 사상의 학문적 전통 안에서 성경 및 위대한 교부들을 토대로 각기 고유하게 대전 혹은 전집을 만들었습니다. 1000년부터 1200년대 말까지 다수의 학문적 논제들이 결합되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스콜라 학파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스콜라주의의 3가지 핵심 요소 및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변증법입니다. 12세기의 신학은 주로 수도원 학교들과 대성당 학교에서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용한 방법이 변증법입니다. 이 방법은 교부들과 중세 초기의 신학자들, 나아가 교황과 주교들의 서로 다른 주장을 발췌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논점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란히 제시하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찬성과 반대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중세 대학들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교본들이 그리스도교로 유입됩니다. 이는 서양 사상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11, 12세기 동안에 정점을 달한 아랍어, 라틴어 번역 운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으나 그리스도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만남을 통한 문화 충돌로 인한 두 문화의 융합이고 상호 발전을 가져왔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서 제지술, 농업술, 관계술, 건축술을 비롯한 실용기술과 수학, 과학, 의학 등이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저술들이 당시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븐 시나, 라틴어로는 아비첸나와 이븐 루시드, 라틴어로는 아베로이스라고 부르는 이들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저작들이 아랍어,
혹은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이븐 루시드는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로서 평생 26권에 달하는 저서에 주해를 남겼고, 이는 그의 제자들과 유럽인 번역가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서구의 신학자, 학자, 작가들은 그리스어에 능통하지 못했고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븐 시나와 이븐 루시드의 작품은 중세 서방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직접 접해볼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교부시대에 꽃을 피운 동방신학의 유산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의 부흥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이슬람의 문화 융합 정책으로 인해 다시 서방신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시기, 특별히 성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11세기와 12세기로 내려오기까지 서방 가톨릭 사상은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1000년부터 1300년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서방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세의 신론과 그리스도론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입장을 수용하면서 발전하였으며, 일반적으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요소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2세기에 나온 베드로 롬바르도의 명제집이라고 불리는 신학 교본입니다. 이 작품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권은 삼위일체를 고찰하고, 제2권은 창조, 은총, 죄를 숙고하고 있으며, 제3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구원, 덕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마지막으로 제4권은 성사와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롬바르도의 이 작품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책의 크기가 아니라 백과사전보다 더 큰 사이즈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세기 초부터 17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성경 다음으로 신학을 위한 표준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신학을 가르치는 대학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나눔을 마칠까 합니다. 13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의 대학, 특히 신학대학으로 가장 중심에 있던 파리 대학을 통해 교육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수도회 역사에서 수도 규칙이 4가지로 정해진 매우 중요한 공의회입니다. 이후 생기는 수도회들은 이때 정해진 4개의 수도 규칙 가운데 하나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로 볼 때 더 중요한 결정사항은 성직자 양성의 틀을 정한 중요한 공의회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파리 대학도 영향을 받았고, 이때 정해진 학칙은 지금까지도 그 정신과 내용의 일부가 묵시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대학에 들어가면 예과를 거칩니다. 이때 철학,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신학 공부의 시작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마치면 비로소 앞서 소개한 베드로 롬바르도의 명제집을 주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동시에 강의와 정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논문과 심사 등을 거쳐 박사가 되었습니다. 중세신학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건은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후 이어지는 많은 사상가,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 도미니칸의 전통, 프란시스칸의 전통은 이 시대를 겪으면서 조금씩 다르게 발전해 갑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프란시스칸들의 신학적 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